엄마, 혹시 숨기는 거 있어요? 딸의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무슨 소리야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딸이 눈치챘을까? 내가 병원 복도에서 다른 남자와 손을 잡았다는 걸,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는 걸, 61살. 이 나이에 무슨 바람이냐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바람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간병의 지옥에서 숨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남편이 쓰러진 건 석 달 전이었다. 뇌경색. 의사는 희망적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나는 24시간 붙어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줬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잠은 하루 3시간. 자식들,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비추면 다행이었다. 그리고 복도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 옆 침상 보호자. 나처럼 혼자 늙은 부모를 돌보는 사람. 나처럼 지치고, 나처럼 외롭고, 나처럼 무너져가는 사람.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내가 무너졌다. 석 달 동안 아무도 내게 하지 않았던 말. 나는 그날 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 우리는 자주 만났다. 카페에서, 계단에서, 비 오는 밤 복도에서. 처음엔 그냥 이야기였다. 그 다음엔 손을 잡았다. 그 다음엔 품에 안겼다. 이렇게까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나는 61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여자였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선택해야 했다. 넘을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의무를 버릴 것인가, 마지막 욕망을 포기할 것인가. 이것은 막장도 불륜도 아니다. 이건 한 여자의 생존 기록이다. 간병의 끝에서 만난 위험한 온기. 넘어서는 안 될 선 앞에서 흔들린 마음.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긴 평생의 무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는 감동사연 꽃피다입니다. 오늘 당신이 있는 그곳에 좋은 일들이 가득 피어나길 바랍니다. 당신 나 좀 봐요. 남편의 손을 잡고 또 잡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천장 어딘가를 향한 채 초점을 잃고 있었다. 뇌경색이 왔다는 진단을 받은 지 벌써 석 달째.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말도 못하고 표정도 없이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다. 오늘도 나는 남편 옆간이 침대에서 밤을 보낼 것이다. 허리는 이미 반쯤 망가진 지 오래고 무릎도 계단 오를 때마다 소리를 낸다. 61살. 이 나이에 간병인이 될 줄은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간병인이 아니라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요양병원도 거부하고 간병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한다고, 아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은 알 것 같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아니라 그저 간병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주고 침대 각도를 조절하고 약을 먹이는 일. 그 모든 게 기계처럼 반복되는 동안 나는 점점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자식들은 주말에 한 번씩 얼굴을 비춘다. 큰딸은 올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엄마 고생 많으시죠 하고 말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아들은 병실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 얼굴만 한참 들여다보다가
나에게는 그저 괜찮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간다.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강한 엄마일 뿐이다. 무너질 수 없는 엄마. 그래서 나는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병실 복도를 걷다가 주저앉아 버렸다.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무 이유도 없이 주저앉았다. 간호사가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일어섰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날 밤 간이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의무감? 사랑? 아니면 그저 포기하는 게 더 무서워서일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큰딸에게 전화가 왔다.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애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래, 괜찮아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병실 안에서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의료진은 환자만 보고 자식들은 아버지만 걱정하고 남편은 나를 보지 못한다. 나는 그저 그림자처럼 그 공간에 존재할 뿐이었다. 가끔은 거울을 보며 생각한다. 이게 정말 나일까? 주름진 얼굴,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동자. 이 사람이 한때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던 게 맞을까? 그날 저녁 나는 병원 로비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뽑았다. 손이 떨려서 동전을 2번이나 떨어뜨렸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들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그는 이미 떨어진 동전을 주워 자판기에 넣어주고 있었다. 커피가 나오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여기 보호자예요. 힘드시죠?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힘들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커피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힘드시죠? 그 짧은 한마디가 3달 동안 아무도 내게 건네지 않았던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 남자를 다시 본 건 이틀 뒤였다. 새벽 간호 시간에 남편의 몸을 닦아주고 있는데 커튼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옆 침상 환자를 돌보는 소리였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말투였다. 간호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목소리에서 절박함과 동시에 정성이 느껴졌다. 점심때쯤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나도 어색하게 목례를 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병실 밖 보호자 대기실에서 우연히 또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반대편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한참 후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환자분은 많이 힘드신가 봐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뇌경색이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해요. 폐렴에 치매까지 겹쳐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가는 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나와 똑같은 표정이었다. 간병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지쳐서 무너질 것 같은 표정.
가족들은 자주 오시나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식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왠지 슬퍼 보였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와 이렇게 말없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복도에서, 로비에서, 병원 매점에서. 처음엔 그저 가벼운 인사만 나눴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다. 그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내가 남편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간병의 고단함을 토로하면 그러게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고 공감해줬다. 어느 날 밤 나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병원 주차장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밤 교대 근무를 하러 오는 간호사들이 보였다. 그때 옆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다. 그 남자였다. 잠이 안 오세요? 네. 요즘 잘 못 자요. 저도요. 우리는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다. 제 아내는 작년에 떠났어요. 이혼이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저만 아버지를 봤어요. 집도 팔고 일도 그만두고. 아내는 이해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식도 아닌 늙은 부모를 위해 인생을 망치냐고.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옆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나를 보며 물었다. 후회는 안 해요. 힘들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외롭네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외롭다는 말. 나도 하고 싶었던 말. 하지만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말. 그 남자는 내가 숨기고 있던 감정을 정확히 말로 꺼내놓았다. 저도 외로워요. 내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흘러나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밤 10시쯤이면 복도 끝 의자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병원 음식 이야기, 간호사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어느 날 그가 따뜻한 식혜를 건네줬다. 매점에서 사왔어요. 추우시잖아요. 나는 그걸 받아들며 고맙다고 말했다.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자기 것도 하나 마시며 말했다. 요즘 이 시간이 유일하게 숨 쉬는 시간 같아요. 나도 그랬다. 이 시간만큼은 간병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이렇게 누군가와 편안함을 느끼는 게 옳은 일일까? 남편은 저 병실에 누워 있는데 나는 여기서 다른 남자와 식혜를 마시고 있다.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밀어냈다. 그냥 잠깐만 이러는 거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걸. 병원 1층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간병인들과 보호자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다. 커피 맛은 형편없었지만 병실보다는 숨통이 트이는 공간이었다. 나는 어느 날 오후 남편의 검사 시간을 틈타 그곳에 들렀다.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그 남자가 들어왔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그는 자연스럽게 내 맞은편에 앉았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낯설지 않았다. 오늘은 검사 때문에 나오셨어요? 네. 1시간 정도 걸린대요. 저도요. 아버지 MRI 찍으신 데서 우리는 그렇게 또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병원 이야기, 환자 상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점점 대화 주제가 개인적인 것으로 옮겨갔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젊었을 때는 건축 일을 했다고 했다. 아파트 설계하는 게 꿈이었는데 현장 일만 하다가 나이 들었다고.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래도 자식들은 잘 키우셨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글쎄요.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딸은 서울에 있는데 가끔 전화는 하지만 아버지 병원에는 거의 안 와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 표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자식에게 서운하면서도 그들을 원망할 수 없어서 혼자 사귀는 표정. 나도 매일 그런 얼굴로 살고 있었으니까. 저도 비슷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애들도 바쁘다고 해요. 주말에 한 번씩 오면 다행이고, 와도 금방 가고.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애들도 자기 삶이 있는데. 그가 내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다. 나는 얼른 손을 내리려 했지만 그가 말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자식들은 엄마 힘들죠? 라고 물었지만 고생했다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스스로도 놀랐다. 평생 강한 엄마 의젓한 아내로 살아온 내가 이렇게 나약한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저도요. 그가 낮게 대답했다. 이제는 누가 제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서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고 자식들은 멀리 있고 저는 그냥 혼자예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두 명의 외로운 사람이 병원 카페 한 구석에서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그 카페에서 만났다. 검사 시간도 아닌데 핑계를 만들어 병실을 나왔다. 간호사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30분에서 1시간씩 그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필요해졌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남편분이랑은 사이가 어떠셨어요? 아프시기 전에요. 나는 한참 생각했다. 남편과의 관계. 결혼한 지 35해.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사이였을까? 그냥 보통이었어요. 싸우지도 않았고, 특별히 다정하지도 않았고, 그냥 살았어요. 같이 사랑했나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못했다. 사랑. 그게 뭔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의무가 되었다. 지금 내가 남편을 간병하는 건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버릇 때문일까? 잘 모르겠어요.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아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를 돌보는 게 사랑인지
의무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만 남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웃음이었다. 그날 카페를 나서면서 그가 말했다. 내일도 여기서 볼까요? 3시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다. 이상한 설렘 같은 게 느껴졌다. 61살 먹은 여자가 무슨 설렘이냐고 스스로를 타박했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나는 멈춰섰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지쳐 보이던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얼굴을 만졌다. 이게 나일까? 이렇게 살아있는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때 불현듯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남편은 저기 누워 있는데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분명 잘못된 거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일 3시가 되면 나는 또 그 카페로 갈 거라는 걸. 스스로를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요. 무엇이 미안한 건지 남편이 들을 수나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계속 그 말을 되뇌었다. 그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장대비였다. 병원 창문을 두들기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간호사들도 일찍 퇴근했고 야간 당직 간호사 한 명만 근무실에 남아 있었다. 병실 복도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보호자들도 대부분 집에 간 것 같았다. 나는 남편에게 저녁 약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준 뒤 복도로 나왔다. 숨이 막혔다. 비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빗줄기만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비 진짜 많이 오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돌아보니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웃었다.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아까부터요. 여기서 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가 내 옆에 섰다. 우리는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다. 빗소리만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오늘따라 힘드네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남편 얼굴 보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저 사람이 언제쯤 깨어날지, 아니 깨어나기나 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매일매일 버티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보면서 이게 맞나 싶어요. 이렇게 기계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까? 근데 또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갑자기 그가 말했다. 사실은요, 요즘 당신 생각을 자주 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다. 병실에 있을 때도, 아버지 옆에 앉아 있을 때도 자꾸 당신 얼굴이 떠올라요. 이상하죠? 이 나이에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저도 그래요. 결국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고백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고백. 나도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병실에서 남편 옆에서 혼자 잠들기 전에 자꾸만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날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가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닿는 게 느껴졌다. 이렇게까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이대로 있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도 혼자는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을 그에게 기댔다.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퍼서 우는 건지 안도해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누군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갑자기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간호사가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소리였다. 다행히 우리 쪽을 보지 않고 다른 병실로 들어갔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죄송해요. 그가 황급히 말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원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다. 내 눈빛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감정은 이미 경계를 넘어버렸다. 들어가 봐야겠어요. 내가 먼저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서둘러 병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어깨에 남아있는 그의 온기가 느껴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 남편의 오른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 보는 움직임이었다. 나는 황급히 남편 침대로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나 보여요? 하지만 남편의 눈은 여전히 초점이 없었다. 손가락만 가끔씩 실룩거릴 뿐이었다. 의사 말로는 이런 무의식적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회복의 신호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다. 죄책감이었다. 방금 전 복도에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던 내가 지금 남편의 손을 잡고 울고 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는 남편의 손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만 가끔 떨릴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두 개의 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다. 하나는 의무와 책임의 세계. 남편을 돌보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세계. 다른 하나는 위로와 감정의 세계. 누군가에게 기대고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세계.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아니, 선택할 수 있기는 한 걸까? 이미 두 세계 모두 내 안에 자리 잡아버렸는데 빗소리만 계속 창문을 두들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칠까봐 일부러 병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간호사가 회진 온다고 해도 남편 침대 옆에만 붙어 있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품에 안겼던 순간, 그 따뜻함, 그리고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이던 순간, 모든 게 뒤섞여서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점심때쯤 문자가 왔다. 그였다. 언제 번호를 교환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아마 며칠 전 카페에서였을 것이다. 괜찮으세요? 오늘 못 뵈어서 걱정됐어요.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짧게 답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병실에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의 답장을 보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다.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을까봐, 그가 나를 피할까봐 불안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61살 먹은 여자가 문자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하지만 저녁이 되자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결국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 습관처럼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다.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그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나도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내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당신 생각을 했다고, 문자를 기다렸다고, 이렇게 만나고 싶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저는 그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어젯밤 일 후회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안 해요. 근데 두려워요. 뭐가요? 이렇게 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그가 나를 바라봤다. 당신을 보니까 다짐이 다 무너지네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그 말이 무섭도록 솔직했기 때문이다. 나도 똑같았다. 다시는 그를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저녁이 되자 발이 저절로 복도로 향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가 내 말을 가로채듯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핑계는 언제나 있었다. 약 타러 간다. 검사 결과 듣는다. 담당이와 상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1층 카페나 복도 끝 창가에서 그와 시간을 보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후회를, 꿈을, 두려움을 나눴다. 그는 내게 젊었을 때 설계사가 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다. 밤마다 스케치북에 건물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했다. 23세 결혼해서 아이 셋을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다고. 젊었을 때 한 번은 서점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책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보내는 게 꿈이었다고. 하지만 남편은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애들이 고생한다며 반대했다고. 그래도 후회는 안 하세요? 그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후회하는 건지 그냥 익숙해진 건지. 저도요. 이 나이 되니까 후회와 체념의 경계가 모호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갑작스럽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복도 계단참에 앉아 있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손은 빼지 않았다. 네, 안 되는데. 그도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더 힘이 들어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까지. 나는 그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는 우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마치 뭔가 눈치챈 것 같은 표정이었다. 두 분 가족 맞으시죠?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입이 얼어붙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가 황급히 대답했다. 네, 보호자들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병원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서요. 조심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들킬 뻔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는 자각이 밀려왔다. 들어가야겠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헤어지기가 싫었다. 이 순간이 끝나면 다시 각자의 병실로, 각자의 의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다. 내일 또 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돌아보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병실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입술이 마르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거였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그 차가움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당신 나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작게 속삭였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죄책감과 허전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두 개의 감정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문자가 왔다. 오늘 행복했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주말이 되자 큰딸 은지가 병원에 왔다. 아침 일찍 도착해서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아버지 얼굴만 들여다봤다. 나는 옆에서 과일을 깎으며 딸의 뒷모습을 봤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고생하는 게 보였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은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얼굴이 좀 달라 보여요. 뭐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표정이 밝은 것 같기도 하고. 내 손이 멈췄다. 사과 껍질이 길게 늘어진 채 칼 끝에 매달렸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웃었다. 그래,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은지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딸은 어머니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법이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조용히 지켜봤다. 점심때쯤 은지가 화장실 간다며 병실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남편의 링거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 남자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지가 복도에 있는데 그를 마주치면 안 됐다. 나는 서둘러 복도로 나갔다. 그는 자판기 앞에 서 있었고 은지는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다행히 둘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손을 저었다. 지금은 안 된다는 신호였다. 그는 금방 눈치챘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은지가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엄마, 응? 혹시 숨기는 거 있어요?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숨기는 게 있어? 아니, 그냥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예전 같지 않아요. 은지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나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그냥 오래 있다 보니까 병원 생활에 익숙해진 것뿐이야. 하지만 은지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날 오후 내내 딸은 나를 유심히 관찰했다. 내가 병실을 나갈 때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딸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녁 무렵 은지가 돌아간다며 짐을 챙겼다. 나는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은지가 갑자기 나를 꽉 안았다. 엄마, 힘들면 말해요.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응, 알았어. 정말 괜찮으시죠? 그럼, 걱정 마.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본 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엄마에게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걸 감지한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은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대신 병실 창가에 혼자 앉아 밤하늘을 봤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서 다음 날 아침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며칠간 만나지 말아요. 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돼요. 나는 휴대폰을 꺼놓고 남편 곁에만 있었다. 남편의 얼굴을 오랜만에 제대로 들여다봤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뺨이 더 야위었다. 한때는 듬직하고 믿음직한 남자였는데 지금은 그저 나약한 환자일 뿐이었다. 당신 나 미워해요? 나는 남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요. 나쁜 여자죠. 나도 알아요. 남편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떨렸다. 우연인지 아니면 내 말을 듣고 반응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그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일부러 병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복도도 카페도 계단참도 피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다. 그가 보고 싶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손을 잡고 싶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나는 결국 복도로 나갔다. 창가로 걸어가는데 그가 거기 서 있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보고 싶었어요. 그가 먼저 말했다. 저도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네. 우리는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동시에 한 발씩 가까워졌다. 거리가 좁혀졌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우리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아들이었다. 아들은 우리를 번갈아 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아들 언제 왔니? 그가 당황해서 말했다. 방금요. 아버지, 할아버지 곁에 안 계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냉랭하게 말했다. 실례지만 두 분이 무슨 사이신가요? 나는 입이 얼어붙었다. 그가 황급히 대답했다. 같은 보호자야. 그냥 병원에서 그냥 알게 된 사이가 이렇게 깊은 밤에 둘이서.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견딜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병실로 도망치듯 돌아왔다.
뒤에서 그들 부자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병실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들켰다. 아니, 정확히는 오해를 받았다. 하지만 그게 오해일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그날 밤 문자가 왔다. 죄송해요. 아들이 실례를 했네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그만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나는 그렇게 보내고 휴대폰을 꺼버렸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끝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끝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그를 피했고 그도 나를 피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쳤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매번 스쳐 지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손가락 움직임이 잦아졌고 가끔 눈을 깜빡이기도 했다. 의사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다.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희망이 있다고. 나는 그 말에 매달렸다. 남편이 깨어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가 생각났다. 그의 목소리가, 그의 웃음이, 그의 따뜻한 손이 자꾸만 떠올랐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렇게 그리워하는 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간호사가 남편을 검사실로 데려갔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다. 나는 병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왜 여기 와요?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이제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그가 한 발 다가왔다. 당신 없이는 못 견디겠어요. 안 돼요. 나는 뒷걸음질 쳤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당신도 알잖아요. 네.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을 못 자요. 복도에서 당신을 스쳐 지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가요. 제발 가요. 한 번만 더 만나요. 옥상에서. 지금. 옥상? 네. 거기서 제대로 인사하고 끝내요. 이렇게 피하면서 끝낼 수는 없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성은 안 된다고 외쳤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분만요. 10분만. 감사합니다. 그는 먼저 병실을 나갔다. 나는 남편의 빈 침대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난간 가까이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돌아봤다.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나란히 섰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만 우리 사이를 지나갔다. 아버지가 어제 눈을 뜨셨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요? 네. 잠깐이었지만 저를 알아보셨어요. 잘 됐네요. 아니요. 안 좋아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당신도 남편분이 회복되면
여기를 떠나시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그럼 우린 다시 못 만나는 거네요. 그게 맞아요. 그가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과 있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몸이 저절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나를 안았다. 나도 그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서로의 온기를, 숨소리를, 심장 소리를 느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에 더 아팠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사랑.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달콤하고 아플 줄 몰랐다. 저도 내 입에서 말이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 35해를 함께 산 남편.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를 저버리지 않았던 남편. 새 아이를 함께 키운 남편. 늙고 병들어서도 여전히 내 남편인 사람. 나는 그를 밀어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그가 놀라 나를 쳐다봤다. 안 돼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뭐라고요? 이 한 번만 넘어갔어도 나는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한테, 내 자리로, 내 인생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죽어가던 내가 살아났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꼈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 우린 그냥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했을 뿐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정말 이게 끝인가요? 네. 이게 끝이에요. 나는 그에게서 돌아섰다.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복도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층으로 내려왔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다. 병실 문을 열었다. 남편이 검사를 마치고 돌아와 있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희미하게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침대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돌아왔네요.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내 손을 쥐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나와 함께 늙어가는 사람의 체온.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을 꾸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어둠 속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한 달이 지났다.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졌다. 눈을 뜨는 시간이 길어졌고 고개를 살짝 돌릴 수도 있게 되었다. 말은 여전히 못했지만 간단한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의사는 재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그 남자를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었다. 그는 며칠 후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간호사에게 전해 들었다. 재활 전문 병원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됐네요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그가 떠난 후 병원은 다시 예전처럼 적막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카페에 갈 때마다, 계단참을 지날 때마다 그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의 침대 각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초점이 맞는 눈빛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당신 날 보고 있어요? 남편이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렇다는 표시였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아봐요? 나 당신 아내예요. 남편의 입가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웃으려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울었다. 기쁨과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지와 아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남편은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재활 치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내게 돌렸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으려 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고마움일까, 미안함일까, 아니면 그냥 익숙함일까? 나는 남편에게 미소 지었다. 남편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여전히 부부구나. 완벽하지 않고 열정적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35해를 함께 산 부부구나. 며칠 후 남편은 재활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도 함께 옮겼다. 새로운 병원, 새로운 병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남편의 재활 치료를 돕고 점심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다.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원을 도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다. 어느 날 저녁 정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멀리서 한 남자가 노인을 휠체어에 태우고 있었다. 내 심장이 철렁했다. 그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도 나를 봤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는 휠체어를 밀어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휠체어에는 그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도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안녕하세요. 나도 대답했다. 남편분도 여기로 오셨군요. 네. 재활 치료 시작했어요. 아버님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덕분에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침묵이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당신도요? 네. 그의 아버지가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다. 내 남편도 휠체어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수 없는 말들만 남아 있었다. 그럼 저는 이만. 그가 먼저 인사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도요. 그는 휠체어를 돌려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점점 멀어지는 그의 모습이 흐릿해졌다. 눈물 때문인지 어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놀라서 남편을 봤더니 남편이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뭔가 묻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내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정원에는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여기저기 앉아 쉬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은 옆 침대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진실이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에 멈췄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았다. 그것도 진실이었다. 내 마음 속에는 그 남자가 남긴 흔적이 있었다. 외로움 속에서 느낀 위로, 죽어가던 내가 다시 살아난 순간,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시간, 그 모든 게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었다. 남은 삶은 그 선택의 무게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나는 눈을 감았다. 죄책감도 후회도 아닌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로웠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 힘들었지만 옳았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숨소리. 살아있다는 증거. 함께 늙어간다는 약속. 나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젊은 시절의 나로 돌아가 있었다. 23,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결혼이 이렇게 긴 여정일 줄, 사랑이 이렇게 복잡할 줄, 인생이 이렇게 무거울 줄. 하지만 지금은 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습관이 되고, 때로는 의무가 되고, 때로는 고통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다. 불완전하고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은은한 빛이 병실을 채웠다. 남편의 얼굴에도 내 얼굴에도 달빛이 내려앉았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함께 밤을 건너고 있었다. 오늘 함께한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잠시 머물다 가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그 응원의 말들이 모여 언젠가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기는 감동사연 꽃피다입니다. 당신 곁에서 계속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